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다양한 이 기술의 발전으로 생각보다 이 수소 경제 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지 제가 오늘 좀 내용을 남겨보려고 해요. 지금의 이런 태양광이나 혹은 이런 풍력이나 혹은 이런 수력,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기가 이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얘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막이나 바람이 많은 고원이나 혹은 뭐 바다 같은 데서 이제 에너지를 싸게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값싸게 그냥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이런 저장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 수소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게 상용화가 진짜 오래 걸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상황이 좀 급변하면서 점차 상용화가 좀 빨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태양광이나 일단 이런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자체가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규모의 경제가 좀 되면서 이런 걸로 만드는 전기의 생산 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기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 수소를 만드는 가격도 같이 내려가게 되죠. 또 이 수소가 운반이 좀 힘든데 이거를 암모니아 같은 거랑 같이 섞어서 좀 기존의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손쉽게 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천연가스를 아예 바로 이 수소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얘를 CCUS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탄소는 따로 가두는 거죠. 또 이렇게 바꿀 때 이거를 조그만 소형 기계를 만들어서 얘를 많이 보급하면 뭐 각 가정이나 혹은 뭐 충전소나 가스를 바로 그냥 수소로 바꿔서 이 전기로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원자력 발전이랑 이거를 이 수소로 바꾸는 좀 이런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요. 여기서 뭐 원자력 발전으로 나오는 이 전기를 바로 수소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에서 열이 나오거든요. 이 열을 또 효과적으로 수소로 바꾸는 게 지금 좀 주목받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신형 원전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런 태양광이나 혹은 이 풍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또 현실적이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이 밖에도 뭐 아예 수소를 이렇게 배터리처럼 고체화시켜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이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쓰레기나 하수구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좀 유독 가스를 얘를 또 이제 수소로 바꾸는 이런 다양한 기술이나 좀 아이디어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커졌죠. 이게 미국뿐도 아니라 각국도 지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원래는 이런 석유나 가스로 먹고 살았는데 이거 결국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먹거리로 이 수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에 투자를 또 많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런 수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그리고 이 투자를 좀 늘리게 계기가 됐는데요. 러시아가 사실상 지금 에너지 가격을 지금 무기로 해서 서방 세계를 좀 특히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가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각국은 이런 수소를 좀 상용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일단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각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이런 저장이나 이런 유통에 정말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수소 경제 시대가 오면요. 어떤 산업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그쵸? 물론 뭐 수소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혹은 뭐 풍력 이런 데도 성장하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 그 골드러시 시대에 결국은 이 금광보다 광부들보다는요 이 청바지 만든 회사가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이런 수소 경제가 왔을 때요 어쩌면 다른 산업에서 이런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자율주행 분야예요. 자율주행이 나중에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안 들면 주행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연료비밖에 없죠. 근데 에너지 혁명이랑 수소 경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 에너지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건비도 안 드는데 연료비도 싸져요. 당연히 자율주행의 이제 효율성, ROE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이 자율주행이요. 의외로 이 수소랑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AI랑 이 자율주행 차를 혹사시켜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방식 차는 이게 충전 시간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기에는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이 수소는 충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주행이랑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도심에 이 택시가요, 하루아침에 자율주행이 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일자리 문제가 크거든요. 정부가 당장 야 도심에 택시다 자율주행 허가할게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택시 기사분들 잘 난리 나겠죠. 이제 미국이나 외국도 이제 우버 기사들이 아마 폭동 일으킬 거예요.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거리를 운전하는 이제 트럭 운전사는 이게 좀 난 게, 지금 선진국은 이제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막 1, 2주 동안 계속 지방에 가 있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고속도로를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럭 운전사 이쪽 자율주행은 거부감이 좀 낮은 거예요. 또 이런 24시간 운전해야 되는 자율주행이 오히려 이런 택시,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맞아요. 왜냐하면 밤이나 새벽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죠, 일반인은. 근데 화물은 다르죠. 이게 배송을 최대한 빨리 하려면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물건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또 이런 화물차 자율주행도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정말 덩치가 큰 화물차, 큰 트럭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차량이 또 수소랑 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화물차는 일단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해요. 근데 이 배터리 방식은 배터리 자체가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 수소 트럭은 이제 연료 전지만 무겁지 이 탱크 용량을 늘리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크면 클수록 수소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화물차나 뭐 버스나 그죠? 이런 상용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네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이 길목에 딱 하나만 이 몇 개만 수소 충전소를 세우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이 수소의 최대 단점인 충전소 문제에서도 조금 자유롭죠. 또 이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이 배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런 화물차나 혹은 뭐 버스나 이 중장비 같은 이런 상용차는 당연히 수소가 효율적이죠. 지금도 이런 차량은 이제 디젤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힘이 더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런 차량들뿐 아니고 이제 수소 기차도 이미 나왔죠. 또 선박큰,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같은 다양한 곳에 이런 수소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화물차, 이 상용차 쪽에 이 자율주행 시장은요, 이제 기술을 좀 가진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이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이런 인프라 안에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경험이랑 특히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 기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테슬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글의 웨이모는 돈이 있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좀 더 기술을 향상시켰잖아요.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물류 창고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 소비자까지의 최적의 배송 경로나 혹은 이 배송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판단해서요. 이 자율주행 차나 혹은 이제 이런 물류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돌려서 이 좀 가동시키는 게 이게 자율주행 기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참 높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수소나 또 이런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는 순수하게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배송 물량이 있고요.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물류 창고나 인프라를 가진 결국 시장을 가진 쪽이죠.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존 같은 혹은 월마트 같은 이런 커머스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아마존은 이제 아마 올해가 되면은 페덱스나 UPS를 제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송 업체로는 이제 1위가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아마존 고객이 아닌 이제 그냥 외부 배송 물량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존의 좀 빅피처일 수도 있죠.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존이 이 물류 창고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로봇들이 사실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프라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는데 얘네가 또 관련 로봇 자율주행 또 전기차 이런 데 투자를 엄청 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소 쪽으로도 가장 큰 기업이 이제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데요. 얘네 워런트 행사를 하면은 아마 이 아마존이 최대 주주가 돼요. 이미 아마존은 자기 창고 안에서 이 수소 지게차도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소 경제랑 이제 화물차 쪽에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럼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쩌면 진짜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AWS가 결국 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서비스한 것처럼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제 물류 서비스를 이 제3자에게 하는 이쪽 시장에서 어떤 선두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쩌면은 규제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좀 먼저일 수도 있어요. 중국도 시장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은 뭐 알리바바랑 그리고 이 JD.com이 좀 유망해 보이는데 알리바바, JD.com 둘 다 이제 그 물류 자회사가 있어요. 알리바바의 자회사는 이제 차이냐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얘네도 성장률이 굉장히 엄청나요. 그래서 이미 하루에 그 패키지 물량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의 큰 운송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존이나 그리고 JD는 사실 직매입 비중이 높아요.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건데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얘네는 거의 중개만 하잖아요. 직매입 비중이 낮은데 이게 그 외부 판매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얘네한테 배송을 맡기는 건 조금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얘네는 중개만 하니까 오히려 배송을 맡기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차이냐오가 지금 이 외부 배송 물량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거의 50조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지금 쿠팡 가치의 거의 10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배송량 1000억 건입니다. 1000억 건. 1000만이 아니에요. 이게 곧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인구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GMV 거래액도 그렇고요. 이 배송 물량이나 그리고 이런 소비자 데이터 관련해서는 어쩌면은 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이 중국이 훨씬 더 엄청나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사실 지금 아마존이 거의 독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은 알리바바 말고도 좀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전기차나 그리고 이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뭐 수소까지 해서 이런 여러 투자 관련해서는 아마존에 비하면은 좀 알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어쨌든 먼 미래에 지금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미래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통해서 또 이 자율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물류 서비스를 제3자에게 하는 이런 방식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거를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율주행 다음으로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은 언뜻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자동화랑 이 로봇일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 사람 100명이 하던 거를요 이제 그냥 뭐 로봇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그쵸? 사람 100명을 고용하면 이제 인건비가 계속 들지만 이 로봇은 인건비가 필요 없죠. 이 전기만 필요한데 만약에 이 전기 요금이 그쵸? 싸지면은 당연히 이득이겠죠. 또 이 로봇은요 인간하고 다른 게 뭐 복지후생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산재 일어날 위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24시간 365일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죠. 제가 사업주라고 해도요, 와, 이 로봇은 좀 매력적인 선택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혁명이랑 이런 수소 경제로 인해서 이 전기 요금이 내려가면요.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나 이 로봇의 비중이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미 반도체 같은 좀 이 부가가치가 좀 높은 업종은요, 이미 자동화율이 높아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저부가가치 쪽에서도 이 로봇이나 좀 자동화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테슬라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거를 딴 데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금 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 자율주행도 똑같은데 인건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24시간 이제 AI를 돌려서 그래서 효율성과 이 수익성, 이 ROE를 높이는 게 사실 이거의 핵심이죠. 그 농사일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고되고요. 나중에는 이 농사도 결국은 AI나 이 로봇이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요. 이렇게 천장에서 인공 태양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 층별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로봇 타워가 세워져서 이 안에서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각 작물별로 이 최적의 정말 햇빛이나 뭐 온도나 뭐 습도 이런 거를 좀 자동으로 조율해서 이 최저의 에너지 비용으로 이 최대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도심 근처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운송도 더 빨라지겠죠. 그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는 뭐 환학이나 그리고 ABB나 뭐 쿠카 같은 약간 일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얘기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재밌는데 ROS라는 로봇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근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초창기 창업자로 이제 이 사람 그 스콧 하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야, 전 세계에서 이 로봇에 미친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라고. 내가 돈 다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로봇 천재들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야, 수익 사업 필요 없어. 야, 우리 로봇 개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이 ROS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단하게 한 게 한국이었다면요. 사실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그냥 빌딩 사고요. 골프 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와, 이런 로봇 플랫폼을 공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OS 플랫폼을 기반으로요, 이 로봇 개발 사업이 좀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 주요 로봇 기업의 CEO나 이 CTO 대부분이 처음 이분이 만든 회사 출신이라고 해요. 무슨 윌로우 마피아라고도 하는데, 다만 이 ROS가 이게 좀 무료잖아요. 그리고 오픈 소스다 보니까 조금 좀 조잡하고 좀 파편화된 게 있어서 얘를 좀 비즈니스 모델로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개발하기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에 좀 편하게 좀 클라우드에 좀 탑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부가 기능들을 추가해서요. 이걸 비즈니스 모델 시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AWS 로보메이커죠. 전 세계 이 로봇 개발하는 공학자들의 구미가 땡기는 이런 소스들을 좀 모아놓고요. 적은 돈으로 이 구독해서 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제 아마존이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창고에서.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좀 더 일사불란하게 손쉽게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안에 또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넣고요.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을 막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돈 내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위기감을 느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구글 클라우드도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봇이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또 소프트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 클라우드를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고, 이거 역시 좀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새 판이 짜여지고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이제 투자 기회는 이제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서버 컴퓨터도 전기를 많이 먹긴 하는데 이 열을 식히는 이 쿨링 시스템도 전기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이런 태양광이나 혹은 이런 풍력, 이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기업이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런 클라우드 빅4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00% 클린 에너지로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이제 연중 무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생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클린 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에너지의 저장이나 운반, 이런 수소 경제가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어차피 이 데이터 센터의 이 운영 자체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예전에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사람이 한 명도 필요 없는 자동화 100%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제 만약 고장이나 부품이 생기죠? 그러면은 AI가 스스로 이거를 탐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로봇을 보내죠. 그래서 로봇이 부품을 또 알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데이터 센터 유일한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고 이런 서버 컴퓨터나 쿨링 시스템 혹은 이런 로봇 AI를 이제 돌리는 이 전기 요금인데 이거가 만약에 에너지 혁명이나 수소로 인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죠. 또 이 반도체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도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꾸 이 저전력 반도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효율이 더 좋은 칩들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한쪽에서는 반도체 칩의 효율이 올라가면은 이 양쪽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클라우드 기업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ROE가 올라가겠죠. 지금 아직 인류의 거의 40%죠. 한 30억 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나머지 60%, 이제 50억의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 속도가 우리처럼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우리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하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또 오늘 얘기했던 이런 상용차 쪽의 자율주행이나 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나 뭐 로봇이나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헬스케어나 뭐 메타버스 게임 같은 앞으로 클라우드가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비즈니스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클라우드 이제 상위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집중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쪽이 워낙 캐펙스 투자가 좀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집중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상용차 쪽에 자율주행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나 이 로봇,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그리고 이 AI 기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도 사실 이 기술 자체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이 물류 창고에서 이 소비자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그 최적의 경로나 혹은 이런 운송 방법을 이제 AI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자율주행 차나 혹은 이 물센터에 있는 수많은 이 로봇들을 좀 통제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 효율적으로 이거를 가동시키는 게 포인트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클라우드 안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화 공장이나 혹은 자동화 이제 농장, 농장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수많은 이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을 결국은 이 클라우드 안에서, 그죠? 이 AI 효율적으로 이 가동시키는 게 포인트잖아요. 어쩌면 이 소비자의 주문과 혹은 이 공장이랑요, 혹은 이 농장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딱 내가 주문 클릭하는 순간 이제 공장의 로봇이 만든 혹은 로봇이 재배한 작물들이 이 자율주행 차로 이용해서 로봇이 배송하는 거죠. 어쩌면은 뭐 소비자가 주문을 하기 전에 이거를 예측해서 미리 AI가 딱 집 앞에 로봇이 가져다 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AI랑 이 클라우드 위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율주행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좀 우위를 보이면은 다른 쪽에서도 또 이제 우위를 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클라우드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해자를 쌓고 있고 또 이런 자율주행 로봇 기술보다는 이 시장이랑 특히 이 데이터를 가진 소비자 데이터를 가진 커머스 기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뭐 구글이 이 시장을 먹을 수도 있고요. 혹은 테슬라도 만만치 않은 뭐 기업이죠. 혹은 또 제3의 기업이 나타나서 이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별 주식에 저도 뭐 투자는 사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식 자산의 30%만 투자하자. 나머지 70%는 이제 ETF로 가는 거죠. 어떤 기업이 이거를 미래에 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은 나스닥 안에서 중국은 이 항생테크 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AI나 이런 자동화나 이런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은 와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좀 진지하게 논의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랑 이 수소 경제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아까 제가 그 스콧 한산이라고 이 로봇 ROS 플랫폼을 만든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어떤 우리 인류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당장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게 사실 안 나오잖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태양광, 그리고 이런 풍력, 그리고 이런 수소, 이런 기술들은 이제 꼭 투자를 떠나서요. 우리 인류의 미래나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꼭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떠나서 부디 이런 기술들이 잘 개발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요새 지금 하늘 보시면은 너무 파랗고 예쁘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좀 미래에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었는데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시 다른 좀 의견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